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준호야, 네 와이프가 설명할 게 있을 거야. 잘 들어봐. 그리고 이것도 봐. 저는 USB를 준호에게 건넸어요. 준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USB를 받았죠. 이게 뭐예요, 어머니? 준호가 물었어요. 네, 와이프가 하고 다닌 짓들이야. 컴퓨터로 열어봐.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노트북을 가져와 USB를 꽂았어요. 파일들을 클릭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화면을 보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첫 번째 사진은 서희와 민수가 카페에서 키스하는 장면이었어요. 두 번째는 손을 잡고 걷는 장면. 세 번째는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이었죠. 이게 뭐야?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희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만 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준호는 계속 사진을 넘겼어요. 갈수록 얼굴은 굳어졌고 손은 떨렸어요. 마지막 사진까지 다 본 준호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서희를 봤죠. 설명해봐. 이게 뭐야? 준호가 차분하지만 무서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준호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서희가 울며 말했어요. 잘못했다고? 넌 나한테 바람을 피웠어. 다른 남자랑 자기까지 했잖아. 준호가 소리쳤어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난 네가 사랑스럽지 않았어. 민수가 날 이해해줬어. 서희가 대답했죠. 그럼 이혼하자고 말하지. 왜 이런 식으로 배신을 해? 준호의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했어요. 준호야, 진정해. 아직 더 들을 게 있어. 저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서희의 일기장 사진을 보여줬죠. 준호는 사진을 보며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어요. 특히 7월 15일 부분을 읽을 때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너 어머니를 죽이려고 한 거야? 준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서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울기만 했죠. 대답해. 넌 정말 어머니를 차 안에 가둬놓고 죽게 내버려 둔 거야? 그 더운 날씨에 준호가 소리쳤어요. 미안해. 난 미쳤었어. 제정신이 아니었어. 서희가 울며 말했어요.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넌 계획한 거잖아. 일기장에 다 써놨잖아. 준호는 분노로 몸을 떨었어요. 서희 아버지가 입을 열었어요. 준호, 정말 미안하네. 우리 딸이 끔찍한 짓을 했어. 어떻게 보상해야 할지 모르겠네. 보상이요? 저는 냉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1억 원이면 되겠죠. 그리고 서희는 이 집에서 나가야 해요. 이혼하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요. 1억 원? 준호가 놀라서 물었어요. 네, 내가 죽을 뻔했잖니. 그 대가야. 그리고 서희가 저지른 간음죄, 살인미수에 대한 보상이지.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준호가 말했어요. 심해. 내 와이프가 날 죽이려고 했는데, 그리고 너한테 바람을 피웠는데, 그게 심한 거지. 내가 심한 게 아니야.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무너진 표정으로 서 있을 뿐이었죠. 저희가 내겠습니다. 서희 아버지가 말했어요. 1억 원 내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이 일을 밖으로 알리지 말아주세요. 우리 체면이라도 생각해서요. 체면이요? 저는 비웃었어요. 딸이 살인미수를 저질렀는데 체면을 생각하세요? 하지만 좋아요. 돈을 받으면 입 다물겠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요? 서희 아버지가 물었어요. 서희는 당장 이 집에서 나가야 해요. 그리고 준호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양육권도 포기하고 재산 분할도 없어요. 깨끗하게 나가는 거예요. 저는 조목조목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희 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어요. 서희는 바닥에 주저앉아 계속 울었어요. 하지만 저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많은 가대 이 여자가 제게 무슨 짓을 했는지 기억났으니까요. 준호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모든 게 한꺼번에 무너진 표정이었죠. 저는 준호에게 다가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준호야, 미안하다. 네가 이런 걸 알게 돼서. 하지만 넌 알 권리가 있었어. 저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준호가 저를 안았어요. 그리고 울기 시작했죠. 얼마나 배신감이 컸을까요? 사랑하던 아내가 자신을 속이고 어머니를 죽이려고까지 했다는 사실이요. 저는 준호를 토닥여줬어요. 괜찮아. 다 지나갈 거야. 넌 잘못이 없어. 그날 서희는 짐을 싸서 집을 떠났어요.
부모님과 함께요. 떠나면서 한번 저를 쳐다봤죠. 그 눈빛에는 원망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건 당연한 대가였으니까요. 일주일 후 이혼 서류가 처리됐어요. 서희는 모든 권리를 포기했고 준호는 자유로워졌죠. 그리고 서희 부모님은 약속대로 1억 원을 제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서희가 진짜로 고통을 느끼게 하고 싶었거든요. 차 안에서 제가 느꼈던 그 절망을요. 저는 익명으로 서희가 일하는 학원에 편지를 보냈어요. 서희와 민수의 사진을 몇 장 동봉해서요. 그리고 간단한 메시지를 적었죠. 이 두 사람이 불륜 관계입니다. 학원 명예를 위해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며칠 후 소식을 들었어요. 서희와 민수 둘 다 학원에서 해고됐다고요. 불륜 스캔들 때문에 학부모들이 항의했고 학원은 어쩔 수 없이 둘을 내보냈죠. 그리고 저는 동네 부녀회에도 은근슬쩍 이야기를 흘렸어요. 서희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했다고요. 소문은 금방 퍼졌습니다. 서희는 동네에서 손가락질을 받게 됐죠. 민수도 서희를 버렸어요. 서희가 직장을 잃고 이혼하고 빈털터리가 되자 민수는 연락을 끊었죠. 사랑한다던 그 남자는 서희가 어려워지자 도망간 거예요. 서희는 결국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게 됐어요. 일자리도 구하기 힘들었죠. 이력서를 내도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떨어지기 일쑤였어요. 서희의 부모님도 딸에게 실망해서 연락을 끊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길에서 서희를 봤어요. 예전에 그 깔끔하고 도도하던 모습은 없었죠. 머리는 부스스했고 옷도 낡아 보였어요. 얼굴에는 생기가 없었고 눈빛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서희도 저를 봤어요. 잠시 눈이 마주쳤죠. 서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동정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됐구나. 서희는 충분히 대가를 치렀어. 제가 차 안에서 느꼈던 그 절망을 서희도 이제 느끼고 있을 거예요. 모든 걸 잃은 그 공포를요. 준호는 힘들어했어요. 한동안 일도 제대로 못하고 집에서만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호가 제게 물었어요. 어머니, 제가 서희를 사랑했던 게 잘못이었을까요? 아니야. 넌 잘못이 없어. 잘못한 건 서희야. 네가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그건 아름다운 거야. 비록 상대방이 그 사랑을 저버렸다 해도 말이야. 저는 준호를 위로했어요. 그래도 어머니한테 그런 끔찍한 일을 겪게 해서 미안해요. 제가 더 잘 봤어야 했는데. 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아니야. 사람 마음속은 아무도 몰라. 서희가 그렇게 나쁜 사람인 줄 누가 알았겠니? 네, 잘못이 아니야. 저는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죠. 반짝이는 불빛들, 오가는 차들, 살아 숨쉬는 도시의 모습이었어요. 저는 살아남았어요. 죽을 뻔했지만 살아남았죠. 그리고 복수도 했어요. 제게 고통을 준 사람에게 똑같은 고통을 돌려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너무 잔인했다고 말할지도 몰라요. 서희를 완전히 무너뜨렸다고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차 안에 갇혀 죽어가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것도 자신이 믿었던 사람의 계획에 의해서요. 저는 정당방위를 한 거예요. 제 생명을 지키고 제 가족을 지킨 거죠. 서희는 단순히 바람을 핀 게 아니었어요. 살인을 시도했어요. 저를 죽이려고 했다고요. 그런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몇 달이 지났어요.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왔죠. 준호는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출근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웃기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말했어요. 어머니, 저 새로운 사람 만나고 있어요. 그래? 좋은 사람이니? 저는 기쁘게 물었어요. 네. 회사 동료인데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어머니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준호가 수줍게 웃었어요. 네. 그래. 다행이다. 이번엔 행복했으면 좋겠구나.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며칠 후 준호가 그 여자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민지라는 이름의 30대 초반 여성이었죠. 밝고 상냥한 인상이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김민지라고 합니다. 민지가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그래, 어서 와. 편하게 있어. 저는 웃으며 맞이했죠.
민지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저한테도 친절했고 존중해줬어요. 서희처럼 저를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오히려 저를 배려하고 챙겨줬습니다. 어느 날 민지가 제게 조용히 물었어요. 어머님, 준호 오빠가 전에 많이 힘들었다고 들었어요. 괜찮으시죠? 응,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걱정하지 마. 저는 민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네가 준호를 행복하게 해줘서 고마워. 제가 더 감사하죠. 준호 오빠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머님도요. 민지가 진심으로 웃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거. 서희와는 달랐죠. 서희는 저를 사랑한 적이 없었어요. 그저 참았을 뿐이었죠. 1년이 지났어요. 준호와 민지는 결혼했어요. 조촐한 결혼식이었지만 따뜻하고 행복했죠. 저도 축복했습니다. 진심으로요. 그리고 얼마 후 민지가 임신 소식을 알려줬어요. 저는 너무 기뻤어요. 드디어 손주를 보게 된 거예요. 서희가 끝까지 거부했던 그 손주를요. 아기가 태어났어요. 건강한 남자아이였죠. 이름은 준서라고 지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손주를 안았을 때 눈물이 났어요. 행복의 눈물이었죠. 어머니, 우리 준서 예쁘죠? 준호가 물었어요. 응, 정말 예쁘다. 우리 손주. 저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서희가 생각났어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혼자 외롭게 살고 있을까? 후회하고 있을까?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서희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제 복수는 끝났고 저는 이제 새로운 가족과 함께 행복을 누리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민지가 저를 따로 불러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그래, 뭐든 물어봐. 저는 대답했죠. 준호 오빠, 전 와이프 얘기요. 정말 어머님을 그렇게 힘들게 했나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응.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은 날 죽이려고 했어. 정말로. 하지만 난 살아남았고 그 사람은 대가를 치렀지. 무서웠겠어요. 민지가 제 손을 잡았어요. 무서웠지. 하지만 그 경험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어. 그리고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해줬지. 저는 민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네가 우리 가족이 돼줘서 고마워. 민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안아줬어요. 저도 민지를 안았죠. 이게 진짜 며느리구나.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2년이 더 지났어요. 준서는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고 민지는 또 임신을 했어요. 이번엔 딸이라고 했죠. 저는 매일이 행복했어요. 어느 날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우연히 서희를 다시 봤어요. 3년 만이었죠. 서희는 더 초라해져 있었어요. 마트 직원 유니폼을 입고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서희도 저를 봤어요. 잠시 눈이 마주쳤죠. 서희는 얼어붙었고 저는 그냥 카트를 밀고 지나갔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계산대에서 줄을 서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돌아보니 서희였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왜? 저는 차갑게 물었어요.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미쳤었어요. 용서해주세요. 서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용서? 저는 비웃었어요. 넌 날 죽이려고 했어. 그런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 알아요. 제가 끔찍한 짓을 했어요. 매일 후회하고 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서희가 울며 말했어요. 저는 서희를 쭉 내려다봤어요. 초라하고 비참하고 무너진 모습이었죠. 한때는 도도하고 당당하던 여자가 이렇게 됐어요. 용서는 못하겠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 인생에서 넌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러니 네 인생이나 잘 살아. 나한테는 신경 쓰지 말고. 그리고 저는 돌아서서 계산을 하고 마트를 나왔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어요. 서희는 아직도 고통받고 있구나. 하지만 그건 서희 자신이 선택한 길이에요. 제가 만든 게 아니죠. 서희가 저를 차 안에 가둔 그 순간 서희의 인생도 끝난 거예요. 집에 도착하니 준호와 민지, 그리고 준서가 저를 반겼어요. 할머니, 준서가 달려와 제 다리를 안았죠.
우리 준서, 할머니 보고 싶었어? 저는 준서를 안아 올렸어요. 응, 할머니 언제 와? 준서가 웃으며 물었어요. 지금 왔지. 우리 준서 배고프지?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저는 준서의 볼에 뽀뽀했어요.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웃고 떠들고 행복한 시간이었죠. 준호는 농담을 했고, 민지는 웃었고, 준서는 장난을 쳤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긴 거예요. 서희와의 전쟁에서 완전히 이긴 거죠. 서희는 모든 걸 잃었지만 저는 더 많은 걸 얻었어요. 진짜 가족, 진짜 사랑, 진짜 행복을요. 밤에 잠들기 전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하늘을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요? 우리 잘 살고 있어요. 손주도 생겼고 준호도 행복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죠. 저는 미소를 지으며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가 끝났어요. 긴 이야기였죠. 하지만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었어요. 세상은 공평해요. 나쁜 짓을 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서희는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살아남았고 서희는 모든 걸 잃었죠. 이게 인과응보예요. 이게 정의예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잔인했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서희를 너무 가혹하게 벌했다고요. 하지만 여러분, 가족을 배신하고 사람을 죽이려고 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제 생명을 지켰고 제 가족을 지켰어요. 그리고 악한 사람이 대가를 치르게 만들었죠. 이게 잘못된 건가요? 여러분도 언젠가 배신을 당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믿었던 사람에게요. 그때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냥 참으실 건가요? 아니면 맞서 싸우실 건가요? 저는 싸웠어요. 그리고 이겼죠. 그게 제 선택이었어요. 지금 저는 행복해요. 진짜로요. 아들도 행복하고 며느리도 좋고 손주도 있어요. 매일이 감사하고 기뻐요. 서희가 저를 차 안에 가뒀던 그 더운 여름날, 저는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신은 저를 살려주셨어요. 왜일까요? 아마도 제게 할 일이 남아있어서였을 거예요. 서희를 벌하고 진짜 행복을 찾는 일이요. 그리고 저는 해냈어요. 이제 저는 편안히 살 수 있어요. 후회도 없고 두려움도 없어요. 당당하게 살 수 있죠.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가족을 소중히 하세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아끼세요. 그리고 배신하는 사람에게는 당당히 맞서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지켜야 해요. 저처럼 죽을 고비를 넘기지 마세요. 저처럼 복수에 집착하지도 마세요. 하지만 만약 그런 상황이 온다면 주저하는 정숙이라고 합니다. 68살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했던, 동시에 가장 큰 깨달음을 준 그 여름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곤 해요. 얼마나 힘들었길래 그런 선택을 했느냐고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죽음 앞에 서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공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포를 선물한 사람이 바로 내가 가장 믿었던 내 아들의 아내였다는 사실. 그것이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그날, 그 7월의 뜨거운 오후, 차 안에 갇혀서 죽어가던 그 한 시간. 제 눈물이 피로 변하는 것 같았어요. 유리창을 두드리는 제 손은 점점 힘을 잃어갔고 숨은 가빠지고 세상이 흐려져 갔죠.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이렇게 끝나는구나. 내 며느리의 손에 의해서. 하지만 신은 제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어요. 복수할 기회를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간의 갈등이 아닙니다. 이건 배신에 관한 이야기이고 생존에 관한 이야기이며 그리고 정의에 관한 이야기예요. 며느리 서희가 저를 차 안에 가둬놓고 자신의 남자를 집으로 불러들였을 때 그녀는 단 한 가지만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살아남을 거라는 것을요. 자, 이제부터 들려드릴게요. 한 여름날 저를 죽음의 문턱까지 몰고 간 며느리와 그녀에게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게 만든 제 이야기를요. 제가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아들 준호, 며느리 서희와 함께 살기 시작한 건 3년 전이었어요.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사는 게 외로웠던 저는 아들의 권유로 함께 살기로 결심했죠. 처음엔 모든 게 괜찮아 보였어요. 서희는 한국어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었고 겉으로 보기엔 예의 바르고 교양 있는 며느리였으니까요. 우리가 사는 곳은 신축 아파트 28평형이었어요. 깔끔하고 현대적인 인테리어에
지하 주차장도 넓고 쾌적했죠. 아들 준호는 IT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성실하고 착한 아이죠. 어렸을 때부터 저를 걱정하고 챙기던 효자였어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제가 혼자서 준호를 키웠거든요.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고 청소 일도 하면서 아들 하나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그래서인지 준호는 항상 저에게 미안해했어요. 어머니가 너무 고생했다고, 이제는 편히 쉬어야 한다고 늘 말했죠. 서희와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준호는 결혼 전에 제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서희 씨 어때요? 괜찮은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처음부터 서희가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요. 뭐랄까, 너무 깔끔하고 정돈된 느낌? 웃을 때도 계산된 것 같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정제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하지만 아들이 좋아하니까 뭐라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제 생각이 편견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고요. 결혼 초기엔 별 문제가 없었어요. 서희는 저를 어머니라고 부르며 존중하는 척했고 저도 며느리의 생활에 간섭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서희는 청결에 대단히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나면 제가 정리를 다 했는데도 다시 한번 쓱쓱 닦아내곤 했죠. 제가 거실에 앉아 있으면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켰어요. 마치 제가 냄새라도 나는 것처럼요. 처음엔 그냥 깔끔한 성격이려니 했는데 점점 그게 저를 향한 무언의 메시지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서희는 저와 대화를 피했어요. 아침에 제가 인사를 해도 간단히 대꾸하고는 곧바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저녁 식사 시간도 점점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서희는 학원 일이 바쁘다며 집에 늦게 들어왔고 저는 혼자 밥을 먹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준호는 그 사이에서 힘들어했어요. 어머니도 챙겨야 하고 아내도 신경 써야 하니까요. 어느 날 밤 저는 우연히 준호와 서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다툼하는 걸 들었습니다. 준호야,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 어머니가 항상 집에 계시잖아. 난 숨 쉴 공간이 없어. 서희의 목소리였어요. 그래도 우리 어머니시잖아. 어디 가실 때도 없으시고 조금만 이해해줘. 준호가 달래듯 말했죠. 이해는 무슨 이해야. 나도 내 집에서 편하게 살고 싶어. 매일 눈치 보는 것도 지겹다고. 서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그 대화를 듣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 내가 짐이 됐구나. 내가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됐구나.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 내어 울 수도 없었어요. 아들에게 부담 주기 싫었으니까요. 그 후로 저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어요. 집안에서도 발소리를 죽였고 부엌 사용도 최소화했죠. 서희가 없을 때만 요리를 했고 그녀가 집에 있으면 제 방에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서희의 태도는 더 차갑게 변했어요. 어느 날 제가 손자 이야기를 꺼냈어요. 준호야, 너희 결혼한 지도 벌써 2년이 넘었는데 아기 계획은 없니? 준호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고 서희는 노골적으로 불쾌한 얼굴을 했죠. 어머니,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왜 자꾸 간섭하세요? 간섭이 아니라 궁금해서 그러는 거야. 내 나이가 이젠 70도 바라보는데 손주 얼굴이라도 봐야 하지 않겠니?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그럼 어머니가 손주 보시고 싶으시면 어머니가 낳으시든가요. 서희가 쏘아붙이듯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할 수 있는 말이 그런 건가요? 준호는 황급히 서희를 말렸지만 이미 상처는 깊이 박혔어요. 그날 이후로 저와 서희 사이의 냉전은 더욱 심화됐습니다. 우리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거의 말을 섞지 않았어요. 아침 인사도 저녁 식사도 함께하지 않았죠. 준호는 그 사이에서 점점 지쳐가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6개월 말쯤이었을 거예요. 서희의 행동이 이상해졌습니다. 전화 통화를 자주 하는데 제가 있으면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고 휴대폰을 볼 때면 묘하게 웃곤 했어요. 그리고 외출이 잦아졌죠. 처음엔 학원 일이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어느 날 우연히 서희의 휴대폰 화면을 봤어요. 누군가와 카톡을 주고받는데 상대방 이름이 민수 선생님이었어요. 내용은 보지 못했지만 서희가 입가에 띈 그 미소가 신경 쓰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서희가 준호한테 유난히 잘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갑자기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고 출근할 때 옷매무새를 다듬어주고 애교도 부리더라고요. 준호는 기뻐했지만 저는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왜
갑자기 저렇게 변했을까?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서희가 얼마나 무서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지를요. 그날이 왔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했던 그 7월 15일. 서울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기온이 39도까지 치솟았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날씨가 미쳤어요. 창밖을 보니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게 보였고 뉴스에서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라는 경고가 나왔죠. 저는 집에만 있으려고 했어요. 이런 날씨에 밖에 나갈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오전 11시쯤 서희가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평소와 달리 상냥한 얼굴로요. 어머니, 오늘 은행 좀 다녀와야 하는데 같이 가실래요? 제 일 보는 김에 어머니 통장 정리도 해드릴게요. 저는 약간 의아했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사실 통장 정리는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던 참이었거든요. 그래, 그럼 같이 가자. 저는 옷을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서희는 차 열쇠를 들고 현관을 나섰어요. 우리 아파트는 지하 2층에 주차장이 있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서희는 계속 휴대폰만 보고 있었어요.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 같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하 주차장은 평소보다 한산했어요. 평일낮이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출근해서 그런가 보다 했죠. 우리 차는 구석진 자리에 있었어요. 서희가 스마트키로 문을 열었고 저는 뒷좌석에 탔습니다. 서희는 운전석에 앉았고요. 그런데 서희가 시동을 걸지 않고 휴대폰을 또 확인했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말했죠. 어머니, 죄송한데 제가 지갑을 집에 두고 온 것 같아요. 금방 다녀올게요.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래, 어서 다녀와. 저는 아무 의심 없이 대답했어요. 서희는 차에서 내렸고 스마트키를 들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어요. 탁 하는 소리와 함께 차 문이 자동으로 잠겼어요. 최신 차량이라 스마트키가 일정 거리 이상 멀어지면 자동으로 잠기는 시스템이었죠. 저는 처음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서희가 금방 올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5분이 지났어요. 10분이 지났죠. 지하 주차장은 조용했고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날씨가 워낙 더웠거든요. 차 안에 에어컨도 꺼져 있었고 창문도 닫혀 있었어요. 15분쯤 지났을까요? 저는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마에 땀이 맺히고 숨쉬기가 조금 힘들어졌죠. 서희는 왜 이렇게 안 오는 걸까?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저는 차 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당겼어요. 하지만 잠겨 있었죠. 스마트키가 없으면 안에서도 열 수 없는 구조였어요. 당황한 저는 창문을 두드려 봤습니다. 누가 지나가면 알아차리지 않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주차장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20분이 지났어요. 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옷이 다 젖었어요.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죠. 차 안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는 게 느껴졌어요. 유리창에 손을 대보니 뜨거웠습니다. 저는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저는 더 세게 유리창을 두드렸어요. 누구 없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차 안에 갇혀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은 여전히 고요했어요. 30분이 지났을 때쯤 저는 정말 위험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머리가 어지러웠고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죠. 입술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목이 너무 말랐지만 물은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 창문을 두드렸어요. 도와주세요. 제발 누가 좀 도와주세요. 그때 깨달았어요. 서희가 일부러 저를 여기 두고 간 거라는 걸요. 지갑을 두고 왔다는 건 거짓말이었어요. 이 더운 날씨에 이 밀폐된 차 안에 저를 가둬두려고 계획한 거였죠. 왜? 왜 그런 짓을 한 걸까? 40분이 지났어요. 저는 이제 거의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눈앞이 깜깜해졌고 귀에서는 윙윙 소리가 났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죠. 더 이상 창문을 두드릴 기력도 없었습니다. 아, 이렇게 죽는구나. 제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스쳤어요. 준호야, 미안하다. 엄마가 네 짐이 돼서, 엄마가 네 가정을 불편하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가는구나.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눈물마저 금방 말라버렸습니다. 제 몸에 수분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그때였어요. 누군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기 사람 있어요. 차 안에 사람이 있어요. 저는 흐릿한 의식 속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걸 느꼈어요.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 할머니, 할머니 괜찮으세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잠깐만요. 제가 위로 올라가서 차 주인 불러올게요. 그 목소리는 아파트 경비 아저씨였어요. 저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생각했죠. 제발 서둘러 주세요. 저 죽기 전에요. 경비 아저씨가 떠난 후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5분도 안 됐을 거예요. 하지만 제게는 평생같이 느껴졌죠. 그리고 급한 발소리가 들렸어요. 여러 사람의 발소리. 어머니, 어머니, 준호의 목소리였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리고 차 문이 열렸습니다. 시원한 공기가 밀려 들어왔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 이미 정신을 거의 잃은 상태였어요. 누군가 저를 차에서 꺼내는 게 느껴졌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구급차가 왔고 저는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그 1시간, 차 안에 갇혀있던 그 1시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온몸에 링거가 꽂혀 있었고 머리는 무겁고 몸은 천근만근이었죠. 옆에는 준호가 앉아 있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고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신 드세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입술이 갈라져 있었고 목이 칼로 긋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들어왔어요. 중년의 여의사였죠. 환자분, 의식이 돌아오셨네요. 다행입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심한 열사병이었습니다. 체온이 41도까지 올라갔었어요. 41도요? 준호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밀폐된 차 안의 온도는 아마 60도를 넘었을 겁니다. 한여름 햇볕 아래 주차된 차는 사실상 찜통이나 마찬가지거든요. 10분만 더 늦었어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뻔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에 준호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준호가 중얼거렸죠. 보호자분, 환자분께서 왜 차 안에 혼자 계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의사 선생님이 물었어요. 그게 제 와이프가 지갑을 가지러 올라갔다가 준호는 말을 흐렸습니다. 지갑을 가지러요? 그럼 얼마나 걸렸는데요?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에 의심이 묻어났어요. 1시간쯤요. 와이프가 집에서 좀 일을 하다가 시간을 놓쳤다고. 준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죠. 1시간이요? 의사 선생님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건 너무 이상한데요. 혹시 일부러? 아니에요. 준호가 급히 말을 끊었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실수였을 거예요. 의사 선생님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은 뭔가 석연치 않다는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서희가 일부러 저를 차 안에 가둔 거라고요. 하지만 왜 그랬을까? 저를 죽이려고? 그럴 이유가 뭐가 있지? 제가 그렇게까지 미웠나?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 이틀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준호는 회사를 쉬고 계속 병원에서 저를 돌봐줬죠. 서희는 한 번 찾아왔어요. 서희는 한 번 찾아왔어요. 병문안 온 거였죠.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집에 올라가서 급한 전화를 받았는데 학원에서 급한 일이 생겨서요. 그걸 처리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정말 미안해요. 서희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서희의 얼굴에는 진정한 미안함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약간의 불안함? 들킨 사람의 표정이었죠. 괜찮아.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희는 곧 나갔고 복도에서 준호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진짜 죄송해. 나도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정신없었어. 서희의 목소리였어요. 그래도 1시간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각 안 해봤어? 준호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어요. 알아.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약속할게. 서희가 달래듯 말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건 거짓말이라는 걸요. 서희는 일부러 그런 거였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계획한 일이었죠. 퇴원하는 날,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차 안에서 죽음을 경험한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더 이상 순진한 시어머니가 아니었죠. 저는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서희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말이에요. 집에 돌아온 첫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 그날이 떠올랐죠.
차 안에서 질식할 것 같던 그 공포, 점점 흐려지는 의식, 죽음이 다가오는 그 순간, 그리고 한 가지 이상한 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서희가 차에서 내리면서 휴대폰을 봤던 것, 그리고 무언가 메시지를 보낸 것 같았던 그 순간, 누구한테 뭘 보낸 걸까? 학원에서 급한 일이 생겼다고 했지만 그게 정말일까?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출근했고 서희도 학원에 간다며 나갔어요. 저는 혼자 집에 남았죠.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찾아야겠다고. 저는 서희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죠. 깔끔하게 정돈된 방이었어요. 하지만 무언가 찾을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화장품, 액세서리, 서류들, 특별한 건 없었죠. 옷장도 뒤져봤지만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침대 밑에 작은 상자가 하나 있었어요. 먼지가 쌓인 걸 보니 오래된 것 같았죠. 상자를 꺼내 열었어요. 안에는 오래된 다이어리와 몇 장의 사진이 있었어요. 사진들을 보니 서희와 어떤 남자가 함께 찍은 거였죠. 준호가 아니었어요. 더 젊어 보이는 운동선수 같은 체격의 남자였습니다. 다이어리를 펼쳤어요. 서희의 필체였죠. 날짜를 보니 작년 겨울부터 적힌 것 같았어요. 12월 3일. 오늘 민수를 다시 만났다. 우연히 학원 근처 카페에서 여전히 멋있었다. 헤어진 지 5년이 됐는데도 내 심장은 여전히 뛴다. 12월 15일. 민수와 저녁을 먹었다. 준호한테는 학원 회식이라고 거짓말했다.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다. 민수와 함께 있으면 숨을 쉴 수 있다. 1월 8일. 민수가 우리 학원으로 옮겨왔다. 체육 강사로. 매일 볼 수 있게 됐다. 이게 운명이 아닐까? 2월 20일. 시어머니가 너무 짜증난다. 매일 집에 있으면서 눈치만 준다. 준호는 항상 어머니 편만 든다.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다. 3월 5일. 민수와 모텔에 갔다. 오랜만에 진짜 사랑을 느꼈다. 준호와는 다르다. 민수는 나를 이해해준다. 4월 12일. 시어머니가 손주 이야기를 또 꺼냈다. 미치겠다. 준호의 아이를 낳고 싶지 않다. 민수의 아이를 갖고 싶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손이 떨렸죠. 계속 읽었습니다. 5월 6일. 민수가 말했다. 나랑 다시 시작하자고. 준호랑 이혼하고 나랑 살자고. 하지만 쉽지 않다. 준호가 순순히 보내줄까? 시어머니는 어떻게 하지? 5월 23일. 방법을 찾아야 한다. 깔끔하게 끝낼 수 있는 방법. 민수는 기다려준다고 했다. 6월 10일. 시어머니만 없다면 모든 게 쉬워질 텐데. 준호는 효자라서 어머니 없이는 못 산다. 어머니가 사라지면 준호도 무너질 거고 그때 내가 떠나면 된다. 6월 28일. 계획을 세웠다. 여름이 오면 실행할 거다. 아무도 모르게. 7월 12일. 이번 주다. 폭염이 온다고 한다. 완벽한 타이밍이다. 7월 15일. 오늘이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민수에게 문자를 보내면 올라올 거다. 시어머니가 차에 있는 동안 민수와 함께 있을 거다. 1시간이면 충분하다. 사고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 저는 다이어리를 떨어뜨렸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죠.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서희가 정말로 저를 죽이려고 한 거였어요? 그것도 남자 때문에? 그 민수라는 놈을 집에 들이기 위해?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동시에 공포도 느껴졌죠. 제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만약 경비 아저씨가 발견하지 못했다면 저는 정말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사고라고 생각했겠죠. 저는 다이어리를 다시 집어들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모든 페이지를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상자 속의 사진들도 찍었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손은 계속 떨렸지만 저는 침착하게 모든 걸 원래 자리에 갖다 놨습니다. 서희가 눈치채면 안 됐으니까요. 방을 나와 제 방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죠. 믿을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죽이려고 했다니. 그것도 계획적으로. 그리고 더 끔찍한 건 제가 차 안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서희는 그 남자와 집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토할 것 같았어요. 준호한테 말해야 할까? 하지만 증거가 이것뿐이라면 서희가 부인할 수도 있었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희가 집에 돌아왔어요. 평소처럼 차갑게 인사했죠.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어머니, 오늘 좀 어떠세요? 많이 회복되셨어요? 응, 괜찮아.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조심하세요. 또 그런 일 생기면 큰일이잖아요. 서희가 말했어요. 그 목소리에는 걱정도 미안함도 없었어요. 그저 형식적인 말일 뿐이었죠. 고마워. 걱정해줘서.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짐했습니다. 너한테 똑같이 갚아줄 거야. 네가 나한테 한 짓을 네가 똑같이 느끼게 해줄 거야. 그날 밤부터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서희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을까? 단순히 준호한테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서희는 교묘하게 빠져나갈 수도 있었으니까요. 저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서희와 그 민수라는 남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누가 봐도 명백한 증거 말이에요. 다음 날 저는 오래된 지갑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어요. 10년 전쯤 이웃집 아줌마가 줬던 명함이었죠. 남편의 외도를 의심할 때 도움을 받았다며 추천해줬던 거였어요. 사설탐정 사무소였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죠. 며느리를 조사하고 싶다고요. 외도 증거를 잡아야 한다고요. 탐정사무소 직원은 친절했어요. 어떤 상황인지 물어봤고 저는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비용은 일주일에 200만 원이라고 했어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그러겠다고 대답했죠. 제게 모아둔 돈이 좀 있었어요. 남편이 남겨준 보험금과 제가 평생 모은 적금 다 합치면 7천만 원 정도였죠. 그걸 서희한테 쓸 거였어요. 복수를 위해서요. 탐정은 다음 날부터 바로 시작했어요. 서희를 미행하고 사진을 찍고 동선을 파악했죠. 저는 매일 저녁 탐정에게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첫째 날 서희는 학원에 갔다가 저녁 8시에 한 카페로 갔어요. 거기서 한 남자를 만났죠. 젊고 키 크고 운동선수 체형이었어요. 다이어리 속 사진의 그 남자 강민수였습니다. 둘은 카페에서 1시간 정도 앉아 있었어요. 손을 잡고 웃고 키스까지 했죠. 탐정은 모든 걸 사진으로 찍었어요. 둘째 날 서희와 민수는 영화관에 갔어요. 그리고 영화를 보고 나와서 함께 식사를 했죠. 식당 안에서도 계속 스킨십을 했어요. 손도 잡고 서로 음식을 먹여주기도 하고요. 셋째 날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어요. 서희와 민수가 모텔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오후 2시에 들어가서 4시에 나왔죠. 탐정은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모두 사진을 찍었어요. 나올 때 서희의 옷차림이 흐트러져 있었고 머리도 엉망이었습니다. 넷째 날 서희는 민수를 우리 아파트 근처까지 데려왔어요. 주차장에서 차 안에서 한참을 있었죠. 창문에 김이 서리고 차가 흔들렸어요. 뭘 하고 있는지 뻔했죠. 일주일 후 탐정이 제게 모든 자료를 건네줬어요. USB에 사진과 동영상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서희와 민수가 키스하는 장면, 손을 잡고 걷는 장면,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 차 안에서 무언가 하는 장면까지요. 완벽했어요. 이 증거면 서희는 절대 빠져나갈 수 없었죠. 저는 탐정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USB를 소중하게 챙겼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 바로 준호한테 보여줄까? 아니면 서희를 더 괴롭힐까? 고민했어요. 그런데 문득 생각났죠. 저는 단순히 서희를 이혼시키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저는 서희가 저처럼 절망을 느끼길 원했어요. 차 안에서 제가 느꼈던 그 공포와 절망을요. 그래서 저는 다른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서희의 부모를 만나기로 했어요. 서희에게도 가족이 있었죠. 부모님과 남동생이 있었어요. 그들을 만나 진실을 보여주면 어떻게 될까? 저는 서희의 부모님 연락처를 알아냈어요. 예전에 결혼식 때 받았던 청첩장이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나이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희 어머니였죠. 아, 사돈댁인가요? 저 준호 어머니 정숙이에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이고, 사돈댁, 웬일이세요? 서희 어머니는 반가워하는 것 같았어요. 사돈댁하고 제가 한번 만나서 이야기 좀 나눴으면 해서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저는 진지하게 말했죠. 무슨 일이세요? 혹시 우리 서희가 뭐 잘못한 거라도 있나요? 서희 어머니의 목소리가 긴장했어요. 전화로 할 말은 아니고요. 한번 만나서 차 한잔하면서 얘기하고 싶어요. 내일 괜찮으세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디서 뵐까요? 서희 어머니가 물었어요. 저는 우리 아파트 근처 조용한 카페를 알려줬어요.
다음 날 오후 이 씨로 약속을 잡았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어요. 서희 어머니가 물었어요. 저는 잠을 설쳤어요. 서희 어머니가 물었어요. 내일 어떻게 말해야 할까? 어떤 반응이 나올까? 하지만 저는 결심이 확고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서희를 무너뜨리는 건요. 다음 날 오후 저는 카페에 먼저 도착했어요. 구석자리에 앉아 기다렸죠. 조금 후 서희 부모님이 들어왔어요. 둘 다 60대 초반으로 보였고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사돈댁, 오랜만입니다. 서희 아버지가 인사했어요. 네, 오랜만이에요. 앉으세요. 저는 자리를 권했죠. 커피를 주문하고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서희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로 저희를 부르셨어요? 저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탐정이 찍은 사진들이 들어있었죠. 선명한 칼라 사진들이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저는 봉투를 서희 부모님 앞으로 밀었어요. 서희 아버지가 봉투를 열었어요. 사진들을 꺼내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서희 어머니도 함께 보다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이게 뭡니까? 서희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보시는 그대로예요. 서희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우리 서희가 그럴 리 없어요. 서희 어머니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사진을 더 보세요. 모텔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차 안에서 그러는 것도 있어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서희 부모님은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겨보며 충격에 빠졌어요. 특히 모텔 사진을 볼 때는 서희 어머니가 흐느끼기 시작했죠. 이런 일이. 서희 아버지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서희가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네? 서희 부모님이 동시에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얼마 전에 일어난 일을 설명했어요. 서희가 저를 차 안에 가둬놓고 1시간 동안 방치한 일을요. 제가 죽을 뻔했던 일을요. 그리고 제가 찾은 서희의 일기장 사진도 보여줬어요. 휴대폰에 저장해둔 거였죠. 7월 15일, 오늘이다라고 쓴 부분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서희 부모님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서희 어머니는 계속 울었고 서희 아버지는 머리를 감싸 쥐었죠. 사돈댁,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딸을 잘못 키웠습니다. 서희 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어요. 사과로 될 일이 아니에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서희는 지금도 아무렇지 않게 그 남자를 만나고 있어요. 우리 집에서 제 아들과 함께 살면서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희가 뭘 해드려야 할까요? 서희 아버지가 물었어요.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서희가 준호와 이혼하고 집에서 나가야 해요. 그리고 저한테 위자료를 내야 해요. 1억 원이요. 1억 원이요? 서희 어머니가 놀라서 물었어요. 네, 제 목숨값이에요. 그리고 제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이죠. 만약 이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사진들을 서희 학원과 동네 사람들, 그리고 인터넷에 다 퍼뜨릴 거예요. 저는 협박했어요. 냉정하게요. 서희 부모님은 당황했어요.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서희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딸을 설득하겠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주세요. 일주일 드릴게요. 그때까지 서희가 결정하지 않으면 저는 제 방식대로 하겠어요. 저는 일어서며 말했죠. 카페를 나오면서 저는 묘한 쾌감을 느꼈어요. 이제 시작이었어요. 서희의 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그날 저녁, 서희는 평소처럼 집에 돌아왔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이었죠. 저는 아무렇지 않게 저녁을 먹었어요. 준호와 서희도 함께요. 식사 중에 서희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서희는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죠. 잠깐 전화 좀 받을게요. 서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어요. 복도에서 서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왜 그래요? 뭐? 무슨 소리예요? 정숙 씨가 뭘 보여줬다고요?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시작됐구나. 서희 부모님이 전화한 거였죠. 잠시 후 서희가 나왔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죠. 공포와 분노가 섞인 눈빛이었어요. 어머니, 서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왜? 저는 태연하게 물었죠. 저희 부모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서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슨 말씀이냐고?
사실을 말했지. 네가 하고 다니는 짓을 말이야.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준호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우리를 번갈아 봤어요. 무슨 일이야? 엄마, 서희야? 서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저를 노려볼 뿐이었죠.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나중에 네가 다 알게 될 거야. 서희한테 직접 물어봐. 그리고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귀를 기울였죠. 거실에서 준호와 서희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희야, 대체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신 거야? 준호가 물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오해야. 서희가 얼버무렸어요. 오해. 무슨 오해? 서희야, 나한테 숨기는 거 있어?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없어. 아무것도 없다니까. 서희가 소리쳤어요. 그리고 울음을 터뜨렸죠. 준호는 당황한 것 같았어요. 서희를 달래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곧 모든 게 밝혀질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요. 다음 날, 서희는 학원에 가지 않았어요. 아프다며 집에 있었죠. 방 안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어요. 준호도 걱정하며 문을 두드렸지만 서희는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평온한 표정으로요. 속으로는 즐기고 있었지만요. 서희가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을지 상상하니 기분이 좋았어요. 오후쯤 초인종이 울렸어요. 나가보니 서희 부모님이었죠. 둘 다 어두운 얼굴이었어요. 들어오세요. 저는 문을 열어줬어요. 서희 부모님이 거실에 앉았어요. 서희의 방문이 열리더니 서희가 나왔죠. 부모님을 보자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아빠. 서희가 부모님에게 안겼어요. 서희 아버지가 서희를 떼어냈어요. 그리고 따귀를 한 대 올려붙였죠. 짝 하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이 나쁜 년아, 네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서희 아버지가 소리쳤어요. 서희는 뺨을 감싸쥐고 울었어요. 준호가 당황해서 거실로 나왔죠. 장인어른 무슨 일이세요?